예, 이제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후보들은 안보를 강조하거나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오늘도 숨가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선이 가까워지면서 아무튼 양측의 검증 공방전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 후보 측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딸의 재산 내용이 공개했는데요.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당초 재산 등록할 때 고지 거부를 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물론 이제 사유가 있으면 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지 거부 요건이 규정상 이제 자녀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는 따님이 독립 생계를 하는 건 맞은데 세대 분리는 안 돼 있는데 고지 거부를 하니까 이제 의혹을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정혈을 이제 불법 정혈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지 않나 하고 이제 의심을 했는데 오늘 보도된 걸로 보면은. 일단은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무슨 증빙을 이제 첨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조금 더 내역을 알아보고 증빙을 따져보면은 또 어떤 뭐 깨끗하게 의혹이 해소가 될는지 아니면 다른 또 의혹이 또 나타날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 의혹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금방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바로 공개하면 되는데 왜 공개를 안 했을까? 또는 더 거슬러 가서 굳이 왜 고지를 거부를 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고지 거부를 2014년도에 신청을 국회에다 했거든요. 2013년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을 때 보궐선거에서 그때 이제 제 딸의 재산을 공개했었어요. 그때 9천여만 원인가 이렇게 9,400만 원인가 이렇게 재산 공개를 했었는데 2014년도 돼서 이제 국회 고지 거부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조 의원 말씀처럼 독립생계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독립생계하고 세대가 분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제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세대 분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1억 얼마인가 이렇게 공개를 했죠. 그것도 이제 부동산과 주식은 없고 뭐 이게 현금인 것 같아요. 동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증빙 서류가 첨부가 안 된 건 조금 좀 다시 또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자녀 문제가 유난히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 같아요. 가족 문제 중에서도 이회창 후보 아들 병영민이 뭐 1997년도도 그랬고 2002년도 선거도 그랬고 이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면 YS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문제를 많이 좀 일으켰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아들들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녀들 문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가족도 물론 검증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가족보다는 후보 본인과 좀 참모들에게 검증이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게 자녀들을 가족이나 이제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을 보는 것 특히 자녀를 이렇게 검증의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따지고 관심 가지는 게 그 자녀가 혹시 무슨 비리를 저질렀을까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이 후보들의 민낯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짧은 기간 안에 사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게 제대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속들이 알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밖으로 겉으로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이나 이런 데서 그냥 준비해온 이야기는 다 좋은 말이거든요. 그 말 들으면은 다 대통령감이에요. 근데 속에 있는 저 사람의 인물을 보고 싶다 하는데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족관계, 특히 자식의 문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거든요.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은 그냥 자기 속내를 다 드러놓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뭐 무슨 일이든 간에. 그래서 그거는 평소에는 공개가 안 되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은 저 사람이 공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어떤 것인지 또 공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적으로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지 아니면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것저것도 뭐 이렇게 좀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는 그 하나의 이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자식 자체보다도 물론 이제 요즘 정유라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자식 문제를 어떻게 다뤘느냐 관심도 많지만은 자식 문제가 나왔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네. 공사를 엄격하게 구별하느냐 이런 거를 자식 문제에 있어서도 평소에 자기가 말한 그런 원리와 원칙, 기준을 지키고 살았는가 네.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자식 문제, 가족 문제가 민심에 민감한 영향을 주고 표심을 영향을 주어서 예.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또 싶어요. 하나가 네. 후보에 대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정치 공세처럼 보일 수가 좀 있어요. 자녀 문제는 사실 후보 이외의 캠프에서 해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점에서 자꾸 자녀들에 대한 어떤 공세 그리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우리 이렇게 공개했으니까 문재인 후보 측도 이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으로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예. 아들 문제는 이미 2007년도에 제기가 됐던 문제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아들이 2006년도 예. 12월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고용정보원에 이제 일반직 5급에 이제 공채가 됐어요. 예. 합격을 했는데 2007년도에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죠.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노동부 감사에서는 일단 뭐 특혜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012년도에 총선과 대선에서 또 이제 그 문제가 제기됐고 의혹이 제기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서류가 뭐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고장난 라디오처럼 그만 얘기해라. 이게 예. 10년 전에 제기된 의혹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특혜가 없다라는 거 이건 더 이상 밝힐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 국민의당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딸 문제, 아들 문제. 지금 뚜렷한 뭐 정책도 별로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고 각 후보 중에 기껏 있는 게 뭐 사드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완전히 거의 뭐 완전히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구도의 선거, 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가 선거의 승패를 정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더 각 후보 측들이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예.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는 이게 진행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문제로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이 그 사실관계 자체 그러니까 절차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문 후보 측에서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 감사에 또 지적을 했고 제가 듣기에는 그 견책 이 형태의 그런 이제 그 기관 징계도 했었고. 예. 그런데 그 문 후보 측은 그렇지만 특혜는 없었다. 이건데 예. 그런 절차들을 쭉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도 뭐 다 취직도 해봤고 자식 취직도 시켜보고 이런데 그런 상식을 가지고 보면은 절차가 딱 여기 누구를 취직시키기로 정해놓고서 그에 맞춰서 절차를 진행한 그런 전형적인 그런 그거거든요. 예. 그 절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또 그 문 후보 측에서 크게 부정은 안 하는데 그렇지만 그 내정을 해놓고 뭐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건 아니다. 예. 그냥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취직을 한 거다.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로는 이 정해놓고 절차를 밟았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의심을 못 뒤집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문 후보 측에서는 그냥 문제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절차가 이랬지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 입증을 굉장히 못하고 또 굉장히 하기 사실 또 힘듭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입증 못하면은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국민들이 보는 이런 상식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요래요래해서 사실은 요거는 문제 없는 거라고 입증을 확실히 해버리든가 기자회견을 예, 예. 통해서 뭐 아니면은 이건 사과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 후보 측에서 이거 잘못 다루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정치 예. 2007년도에 감사에 지적은 됐었죠. 그때 이제 공고 기한은 너무 짧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지적이 됐고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 더 이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얘기처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예. 지금 뭐 어쨌든 이 취직 문제잖아요. 취직 문제는 더욱더 예민하잖아요. 지금 예. 취직 절벽이니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한정 의혹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캠프가 나서서 해명하든 해명을 하지 않든 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아까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튼 의혹이라는 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거듭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캠프끼리 이제 얘기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말 중에 뭐 이번 대선은 준말 전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준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찍박이라고 해서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라는 말이 돌자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상황이냐? 안철수를 찍으면 국민이 상황이다. 이런 준말 전쟁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안찍박이라는 게 글쎄 저도 뭐 이제 보도에서 봤는데 예. 그런 말이 그렇게 많이 돕니까? 근데 실제로 보도는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예.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어쨌든 뭐 이 준말 자체의 문제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뒤에서 이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지나치게 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사실. 예. 그래서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불쾌한 얘기죠 어쨌든 간에. 예. 자신이 무슨 꼭두각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준말에 나올 정도로 이제 하나의 프레임화하는 거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측을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고 그 이른바 뭐 제2의 이회창 예. 문재인 대세론이었는데 이미 대세론은 뭐 사라졌죠. 사실 뭐 계속 1, 2 순위가 바뀌고 다자대결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이회창 후보가 대세론을 계속 유지하다 떨어졌기 때문에 낙선했기 때문에 지금 문 후보 측에서는 안 후보 측에서는 문 후보의 제2의 이회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이쪽에 또 다른 뭐 제2의 박근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최수지가 있었으니까 지금 안칙박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예. 서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흠집내기예요 사실은. 어떤 팩트를 가지고 검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막연하게 상대방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흠집내기다. 이건 검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문화라고 봅니다. 네, 예. 썩 좋지 않은 정치 문화다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네거티브 소재로 쓰이니까 이건 이제 이걸 이용하는 사람, 그걸 부각시키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이 안철수 집권했을 때 박지원이 힘을 쓴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안철수 표가 떨어질 거라고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 속에 박지원 대표의 이미지가 좋은 쪽보다는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서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제 불쾌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국민의당은 당이 이제 작아서 그런 게 또 있고 박지원 대표가 워낙 프로 아닙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프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정말 옛날 선수 출신 이제라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아니라도 예. 그 당 안에서 다른 의원들도 그 몇몇 의원들은 뭐 이렇게 그 박지원 대표가 우리 당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한다 이런 예.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불만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다른 의원들의 정치력에 비하면 박지원 대표의 정치력이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굉장히 탁월한 거죠.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당이 사실은 인적 구성상 호남 지역의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압도적인 다수고 그 또 그 핵심이 또 박지원 대표고 거기다 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안철수 후보가 무슨 뭐 집권 경험이 있다든가 국정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그것도 준비 기간도 없이 바로 이제 5월 10일부터 대통령이 취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뭐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이런 경험과 경륜 옛날에 정권 만들어도 봤고 비서실장까지 해봤고 장관도 해본 또 정치권을 거의 자기 손에 이렇게 쥐고 있다시피 한 이런 노련한 자기 당의 지도자의 의지를 전혀 안 할 수도 또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특히 이제 보수층이 지금 부동층처럼 이제 얘기져 있어가지고 캐스팅 보터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보수층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햇볕 정책이고 대북 송금이고 이게 또 박지원 대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건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쪽 측에서는. 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방도 치열해지고 여러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최 교수님께서 이런 가운데 보이는 정책이 뭐 사드밖에 없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는데 마침 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태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행보 어떻게 해석하고 문재인 계세요? 후보가 뭐 추격을 당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추월도 당했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인데 더 이상 사드 문제를 계속 반대만 했다가는 보수표는 물론이고 중도 유권자들도 견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선이나 선거에서 총선도 그렇고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보 변수가 가장 커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선거에 이 이념 논쟁은 사실상 거의 안보 논쟁이에요. 무슨 뭐 이 시민사회에 국가가 얼마나 관여하느냐라든지 네. 기업에 또는 시장에 국가가 얼마나 뭐 간섭하냐 이런 게 원래 보수와 진보의 이제 서구적 의미의 경제적 의미의 차이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분단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예. 거의 어떤 대북관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북한에 대한 태도, 미국에 대해서 어떤 친미적인 태도가 갖느냐, 뭐 반미적인 태도가 갖느냐
친북이냐 반북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 안보 변수인 것이고 이게 사실은 거의 이념을 좌우하는 이게 진영 논리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미 뭐 이제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반대해서 사드 찬성으로 돌아왔고 국민의당도 당론도 수정하겠다는 네. 입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도 지금 핵실험을 만약 하게 된다면 6차 핵실험을 그럼 이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바꿨어요. 예. 그렇지 않고 이 선거를 거의 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게다가 지금 무슨 이 지금 미국의 이 전략 자산들이 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지금 굉장히 이게 불안한 거죠. 안보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우리는 잘 못 느낄지 모릅니다만 이 지금 한반도에 너무나 많은 화력들이 집중돼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예. 칼빈선으로 들어와 있죠. 이런 네. 상황이 되니까 안보가 이번 선거에서 다른 특별한 이 쟁점축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쟁점보다도 어느 현안, 어느 아젠다보다도 안보 변수가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문재인 후보로서는 재빠르게 예. 좀 뒤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어쨌든 좀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닌가. 물론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좀 그런 우리 구도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실제 그렇게 느껴서 중도 보수층이 움직인다면 문재인 후보로서는 나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선거라는 건 유권자를 견인하는 것이니까 또 사드 배치는 찬성과 반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네. 사드 배치는 이미 한미가 합의했고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계속 반대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예. 이런 가운데서 그 4월 한반도 위기설 때문에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안보 논쟁은 곧 이념 논쟁이고 이념 논쟁을 거론했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결국 선거는 좌와 우의 대결이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 위기가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득을 볼 수 있는 후보, 보수 후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지율 정체를 답보 상태인 홍준표 후보는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의 다가 우클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후보만 조금 그렇게 가면은 차별화성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표를 가져갈 수 있는데 예. 맨 먼저 이미 안철수 후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기 전후로 저 표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재인 표는 어차피 힘들다고 보고 저 표는 주인 없는 표 될 거다 싶어서 우클릭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게 이제 촛불 집회는 안 나간다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 반대할 땐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후보보다 먼저 반대했어요. 그리고 강경하게 예. 반대했어요. 근데 예. 먼저 돌아서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득을 봤죠. 보수표 가져가가지고 지금 뭐 갑자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표보다 또 2주간에 3배 이런 엄청난 장사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그 양자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버렸고 예. 다자 대결에서도 이제 1등까지 갔으니까 정말 우클릭 전략을 즉 시적절하게 아주 타이밍 맞춰서 잘 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상당히 왼쪽으로 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왼쪽으로 가 있는데 문재인 후보조차도 오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예. 저거는 이제 보수표를 끌어오든가 아니면 네. 못 끌어오더라도 자기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저쪽에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거니까 예. 자기가 대통령 되면 완전히 왼쪽으로 갈 것 같아서 안철수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 저쪽에 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쪽으로 안 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 표가 약간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예. 또 땡겨올 수 있으면 땡겨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죠. 늦은 감이 있는데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클릭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랄까 함정도 있는 게 오늘 아침 신문에 문재인 후보 인터뷰를 보면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협상으로 나오면은 배치를 보류한다. 전제라는 게 있다는 예. 말씀이죠. 배치를 잠시 좀 미룬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동결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핵을 폐기하고 동결은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닙니까? 예. 북한이 지금 5개인지 10개인지 뭐 핵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폐기는 이걸 다 없애고 제로로 만드는 거고 예. 동결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그대로 두고 더 이상 플러스 추가로 안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추가로 안 만들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는 사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가로 더 만들지만 않으면은 사드는 보류한다. 이거 우리 국민의 정서하고 안 맞거든요. 예. 우리 국민이 사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완전 폐기되었을 때입니다. 예.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더 안 만들면은 사드는 이게 보류한다. 배치하는 걸 보류한다. 네. 근데 폐기되면 완전 사드 그 계획을 취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여기도 벌써 국민한테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안철수 후보도 저는 좀 의문이 있었던 게 그 사드 찬성하는 이유가 양국 간에 합의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찬성한다라고 그랬는데 합의 만약에 안 됐다고 가정하면은 예. 합의 안 된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핵 위협하고 6차 핵실험 위협까지 하는데 그럼 합의 안 됐으면 사드 그럼 그때처럼 처음처럼 계속 반대할 건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안철수 후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네. 이 두 분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쟁점이 별로 없는 선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천안함이 폭침됐잖아요. 3월 26일 날. 그리고 예.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이제 우리 정치 문법은 안보 변수는 보수 성향의 정당에게 유리해 왔죠, 사실은. 예. 근데 물론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것도 현저하게 약화는 됐어요. 근데 여전히 역시 보수 정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때 이제 천안함 폭침이 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당연히 그때 그런 뭐 당연히 정당들이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뭐 그걸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야당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럼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프레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특히 이번 선거가 프레임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선거는 구도의 선거고 프레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선거. 그러나 이번 선거가 유난한데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로 담론이 바뀌어 버리니까 오히려 여당이 불리해진. 또 이제 그 안보 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맞불로 왔냐면 야당이 복지 담론으로 맞불로 왔어요. 무상급식 이런 걸로. 예. 그러니까 안보 담론과 복지 담론이 충돌하니까 사람들은 안보에 확 그냥 관심이 가다가 예.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야당이 지방선거에 이긴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계속 안보관 때문에 불안하다고 계속 지금 그것도 프레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막연한 것일 수 있어요,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된다고 안보가 불안할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문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보는 똑같은 거죠.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없는 건데. 예. 근데 어쨌든 이걸 돌파하려면은 다른 뭔가 2010년대 복지 담론을 꺼내듯이 예. 다른 뭔가 이 쟁점을 가를 만한 아젠다를 개발해야 돼요. 예. 완전히 그쪽으로 이슈를 끌고 가면은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양쪽 후보가 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드 배치가 찬성이다 반대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람쥐 쳇바퀴 같은 얘기거든요. 사드는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계속 저 사람은 사드를 찬성하면 안보가 불안하지 않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너무 단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후보의 책임일 수 있어요. 네. 보다 좀 다른 것들을 개발하지 않고 물론 선거 기간이 짧고 예.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불가피함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국민은 선택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이 구도의 선거. 네. 뭐 홍준표 후보가 더 선전해서 보수표가 글로 가면 안 후보가 불리하다. 좀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예. 이건 사실은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불행한 선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네, 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새로운 뭐 프레임, 새로운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됐건 안보 이슈가 계속해서 주목이 될 테고 보수 측의 표심에 집중이 될 텐데 일단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탈당한 조원진 의원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수층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보수층 안에서 특히 이제 태극기 보수층 안에서 주고받고 이게 빼갖고 뺏기고 이 문제가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뭐 차에 따라 있지만 한 7, 8% 이게 나온다고 가정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이제 인정하지 않고 누명 탄핵이다, 잘못된 탄핵이다, 이거는 무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계속 그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집회 나오고 하는 이런 태극기 민심이 한 5%에서 좀 더 50% 안팎은 된다고 보거든요. 예. 2%는 보수층 일반 그 여론이 저쪽 그 반기문으로, 황교안으로 또 안희정으로 안철수로 옮겨가는데도 안 따라가고 계속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층이 그러면 그 홍준표 후보에게 더 그 매달릴 거냐, 또 흔히 말하는 충성도가 더 높으냐, 예. 아니면 태극기 김진태라든가 또 조원진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제 집착할 거냐라고 예. 하는 부분이 홍준표 후보나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일 거예요. 예, 자칫 잘못하면은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태극기 부대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김진태 후보 막 지지하고 홍준표 후보의 연설하면 야유하고 이때 이 민심이 그대로 움직이면은 뭐 새누리당 별것 아닌 1인 정당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 정당이라고 하고 또 조원진 후보 뭐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 하더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가게 되면 그나마 5% 안팎인 이 7% 이게 또 쪼개지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갈 길이 먼데 예. 짧은 기간 안에 더 불려가지고 뭐 이렇게 단일화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발목이 꽉 잡혀가지고 이게 이제 막 출범했는데 저쪽에서 조원진 후보 내세웠다 하는 소식이 굉장히 답답한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개 분열은 진보가 했는데 야당들이 분열을 했단 말이죠. 지금은 여야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완전 보수가 분열한 거예요. 아무튼 자유한국당. 근데 의석차가 너무 많이 나긴 나죠. 지금 93석인가 96석이고 예. 바른정당은 뭐 30몇 석, 40석쯤 되나요? 뭐 30몇 석 되고 조원진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의석이 한 석이잖아요. 예. 어쨌든 분열한 거예요 지금. 꼭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저 조원진 의원, 저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같은 반열에 얘기하기는 전 지적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핵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국민의 그 명령이고 국민에 의한 파면이잖아요. 적어도. 근데 이거를 탄핵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당을 창당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당을 평가할 때는 그 당의 지향적인 뭔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강 정책.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야말로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일반 보편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일반 국민의 민심과도 대단히 동떨어져 있고. 예. 따라서 바른정당과 제가 물론 보수가 분열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바른정당과 조원진 새누리당이 같이 분열했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 소위 말해 층위, 예. 뭐 인스터 레벨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이 비교의 레벨이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물론 보수의 표심에 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의 유권자가 아니면은 친박 중에서도 아주 친박 강성 핵심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유권자들이 아니라면 사실 크게 그렇게 무슨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뭐 집중적으로 조명을 못 받아서 그런데요. 내일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는 소식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대선 전초전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또 다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TK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경북 상주 선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 선거 결과를 분명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시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상으로는 그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후보가 조금 더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예. 아직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현역으로 지금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한 분이기 때문에 기존 조직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지금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25%, 뭐 그 많으면 한 30%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어서 예. 투표장에 누가 많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은 굉장히 고령층 지역입니다. 아마 80% 그러니까 20대 이하가 그러니까 유권자 선거권 없는 청소년이 한 10%,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인구의 80% 이상이 다 투표권자고 그중에 예.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다수이고 이분들은 태극기 민심하고 이렇게 접목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 이분들이 정말 지금 몸이 불편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생각해서 투표장에 가고 그러면 김정은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해질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가고 또 부모님들도 이게 우리 그 대구 경북이 이 보수의 본거지로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지역구가 그 경남이지만은 예. 그런 유사한 인구 구조를 가진 지역이라서 그런 그 표심이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이 좀 드네요. 예.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금 김재원 후보잖아요. 예. 김재원 후보가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주 친박 핵심이잖아요. 네. 정무수석도 했고 특보도 했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김재원 후보가 된다면은 역시 경북 민심이 물론 대구하고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좀 농촌 지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에게 상당히 지지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선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대선에 있어서 어떤 그 지역에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경북, 대구 지역 이쪽의 민심과도 뭐 꼭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좀 가늠자가 바로미터가 된다고 또 하나가 지금 여수 순천이 시의원을 뽑아요. 예.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전남 해남이 구의원을 뽑고 예. 군의원을 뽑죠. 이건 지금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거의 지지율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뭐 안 후보가 높게 지금 현재 문 후보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전남 지역에서는 예. 지난번 경선에서도 민주당 경선, 국민의당 경선에서도 다 60%가 넘게 나왔어요. 호남 지역, 특히 전남 지역에서. 그다음 내일 이제 시의원, 군의원은 워낙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예. 비해서 어느 누가 되느냐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중 이것도 하나의 그 대선과 관련시켜서 억지로 본다면 예. 그렇게 좀 가늠자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뭐 관전 포인트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재보궐선거의 득표율을 보면 또 표심을 미리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소정 말씀 들었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